대통령이 대리인을 내세워 당을 장악하려 했던 전당대회였습니다. 승자는 자타공인 명픽 김민석이었습니다. 겉보기엔 주류의 승리 같지만 실상은 권력자의 차 유리창을 깨부순 서늘한 경고였습니다. 선호 투표제 변경과 무자격자 출마 등 온갖 불공정 논란 속에서도 민심은 절묘했습니다. 파국을 막기 위해 54%로 주류를 당선시키면서도 비주류에게 46%의 표를 몰아주며 독주를 차단한 겁니다. 결국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킨 것은 판을 엎는 대신 황금 비율로 권력을 통제해낸 당원과 시민들의 집단지성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민주당이 이 공화정의 원리를 구현하는, 우리 헌법의 공화정의 원리를 당원주권주의라는 이름으로 정당 안에서 구현하는 정당이잖아요. 그거를 지켜내는 데는 성공한 전당대회가 아니었나? 그러니까 대통령의 대리인이 출마한 거잖아요. 사실 김민석 당대표는 대통령 대리로 출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자신의 대리인을 보내서 당을 지배하려고 했어요. 이거는 공화정의 정신에 어긋나는 거죠. 이거는 법적으로는 따질 필요가 없고, 그거는 저는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봐요. 그러나 정치적으로 볼 때는 대통령이 여당의 당대표를 자신이 픽해서 집어넣어서 당선시키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왕정 또는 귀족정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당원주권주의로 이거 막아내지는 못했는데, 이 54대 46? 이거는 어떤 결론이냐면, 지금 임기 2년차 막 들어가는데 대통령이 픽해서 내보낸 당대표를 거부했다, 당원이. 그러면 그 후과를 당원들은 걱정을 한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되지, 이게? 당이? 정부는? 대통령은 어떻게 되지? 다른 한편으로는 이걸 그냥 받아들이면, 그러면 당원주권주의는 뭐야, 이게? 그럼 민주당은 어떻게 되는 거지, 앞으로? 그럼 앞으로도 그럼 차라리 그냥 당대표를 그냥 대통령이 임명하지? 그거에 대한 걱정도 한편에 또 있었죠. 그러니까 굉장히 괴로운 선택을 강요당한 거예요. 이 대통령이 개입을 안 했으면 이 자체가 필요 없는 거였는데, 그쵸. 대통령이 개입을 하자 했고, 그리고 친명 반명으로 갈려갖고 명청대전이라고 후보 입으로 얘기를 했고 하기 때문에, 정청래 후보가 되면 당정 관계가 걱정이고, 당청 관계가. 그 다음에 김민석 후보가 되면 앞으로 당의 자주권이나 당원 주권주의는 어디로 가는 거지? 그럼 당은 앞으로 대통령의 지배를 받는 건가? 이 둘 사이에서 굉장히 당원들이 번민했다고 저는 봐요. 집단적으로 볼 때. 그리고 54% 정도로 대통령이 픽한 사람을 당선시켜주되, 최고위원 3명을 포함해가지고 46%를 줘갖고 비주류를 또 살려놓은 거다, 이거는. 그런 결정이라고 저는 해석해요. 승자는 없다. 이 전당대회는. 근데 처음에 공화정을 지키는 데는 성공했다? 예, 지켰어요. 저는 이 정도면 지켰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46이라는 숫자에 그 의미를 부여하시는군요. 예. 그냥 저는 특히 되게 놀랬던 게, 이제 호남을 제외하면, 호남은 그럴 만한 특수한 사정이 있었어요. 제가 볼 때는 호남은 그렇게 5대3 정도로 그렇게 차이가 나게 할 수밖에 없는 그 고민. 거기에다가 지역 현안, 국가 현안인 동시에 지역 현안인 큰 그 반도체 클러스터 이런 게 걸려있기 때문에, 그 대통령이 망신당하면 어떡하지라는 그 걱정이 더 컸던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게 해서 이해할 만한 결정이 나왔고, 그걸 제외하면 5대5로 팽팽했습니다. 그렇죠. 예, 국민 여론조사도 거의 5대5로 팽팽했죠. 네, 그렇죠. 0. 몇 % 차이였을 거예요, 로데이터는. 그러면 그것이 뭘 의미하냐? 그건 둘 딸을 살려놓은 거예요. 대통령의 리더십도 살리고 당원 주권주의도 살리고. 근데 제가 진짜 놀랐던 거는, 최고위원 선거 1, 2, 3위를 비주류를 시킨 거예요, 여론조사에서. 그거는요, 진짜 놀라운 거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 여론조사 공개되기 전까지는 그냥 김용 후보가 최고위원회 5등으로 들어가는, 4등이나 5등 들어가는 걸로 봤거든요. 그쵸. 그런 분위기였죠. 네. 근데, 그거요. 그냥 여론조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민주당 안에서는 여론조사 이상하다 그러는데, 이상한 거 맞아요. 어떤 의미냐 하면, 민주당 권리당원은 아니지만, 민주당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민주당의 미래를 걱정하는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전화를 받아가지고, 김용을 떨어뜨린 거예요. 국민 여론. 네. 예. 그게 이제, 그래서 제가 그 노래를 보낸 거예요. 버스트 요윈도우스. 그러니까 차창문 정도 깼어요, 지금.
막판에 그 경고음을 보낸 거다. 예. 차 유리창, 그러니까 밖에 세워놓은 차 유리 하나 깬 거예요, 지금. 이니셜은 안 새겨서 그 노래 가사에는 쇠막대기로 자기 이니셜까지 새기고 갔기 때문에 너가 알 거야 라고 나오지만 이니셜까지 판 건 아니지만 일단 차 유리창 하나는 깬 거예요. 당신이 소중히 여기는 차 유리창 하나는 깨고 간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는 이번 전당대회를 어떻게 봤냐면 엄청난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불공정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엄청 최고위원 불공정. 자격도 없는데 예외로 해주고 뭐 선거투표제. 그러니까 요걸 보고 나서도 어찌됐건 그 친명이라고 하는 두 후보가 합쳐서 말씀하신 대로 한 55 정도의 득표를 가져가는 걸 보고 사실은 저는 좀 이렇게 실망한 케이스인데 유 작가님의 지금 해석을 보면 그 55라는 숫자 자체도 실망할 게 아니라 민주당원들이 나름대로 대통령을 이렇게 망가뜨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절묘하게 그러니까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시네요. 네. 저는 그걸 되게 부정적으로 봤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제즈민 설리반의 노래는 완전히 끝나는 가사인데 이제 이거는 그건 아니에요. 네. 완전히 끝난 건 아니고 차 유리창 하나 깬 거예요, 지금. 김용을 떨어뜨린 거는. 이렇게 하진 말라. 이렇게까지 하는 거는 지나치다. 그러니까 이거를 대통령과 민주당 당대표는 좀 무섭게 생각해야 돼요. 저는 되게 이번 선거 과정과 결과를 보면서 되게 섬찟했어요. 진짜 무섭구나, 정치는. 그렇죠. 예, 저도 그걸 네. 느꼈습니다. 아, 무섭다. 이 지식 정보화 혁명이라는 게 여기까지 왔구나. 야,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전화를 받아가지고 전당대회 결과를 일부 바꾸는 수준까지. 이렇게 왔구나. 좀 무서워요, 저는 약간 이게. 저는 방금 잘못 알아서 저는 무섭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그 의미로 예. 당원들이 굉장히 고도의 정치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걸 이 정도로까지 발전해서 당원이 권리 예. 당원이 아닌 시민들까지. 예, 예. 거기서 놀란 거고 저는 이제 아까 무섭다는 의미를 저는 어떻게 썼냐면 정치인들이 이렇게까지 하나? 무섭다.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는 이렇게까지 진짜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나? 볼 걸 안 볼 걸 다 보여주면서 요 느낌이었는데 그거는 무서운 게 아니고 웃기는 거고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이번 전당대회에서 공정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가 많이 돌잖아요. 그건 뭐 객관적인 팩트라고 네, 봐야죠. 어떤 부분에서 공정하다는 구체적으로 좀 몇 가지만 얘기해 주십시오. 그건 뭐 제가 굳이 얘기 안 해도 이미 다 네, 얘기 네, 나온 네. 거 아니에요? 그 뭐 사실에 관한 거, 뭐 선호투표제가 소수결로 결정되는 과정, 그다음 무자격자들이 출마를 허락받는 과정, 그다음에 대통령이 전당대회 시작 전부터 이미 자기가 어느 후보를 낙점했는지를 알리는 과정, 그죠? 그다음에 각종 그 당원 명부를 이용한 그런 불법 선거운동 혐의가 빚어진 많은 일들, 불공정 경선이죠. 근데 그런 불공정 경선 가운데에서도 비주류한테 46%를 줬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건 정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야, 민주당,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훌륭한 정당이네. 네. 제가 사실은 뒷부분에 신경안정제 역할을 좀 기대해도 될까요? 라고 했는데 그런 질문을 좀 아무튼 요거 비슷한 질문을 드려보려고 했는데 이미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이 그런 위안을 얻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약간 좀 후진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작가님. 작가님은 요 전당대회를 어찌됐건 이렇게 지켜보셨잖아요. 개인적인 어떤 마음은 좋지만은 않았을 것 같은데 지금 해석은 좀 긍정적으로 하시지만 좀 어떻게 아직도 이런 걸 보면 좀 개인적으로 괴로우신가요? 아니면 그냥 한 걸음 떨어져 있으니까 그냥 좀 별로 그런 감정에 동의 없이 그냥 이렇게 먼 산 보듯이 보시나요? 어떠세요? 저는 이 결과가 괴로운 게 아니고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뭐 그렇게 막 이상한 결과 아니에요. 대통령이 낙점해서 후보를 내보냈는데 이 정도는 해야죠. 근데 저는 사실 민주당 당원들이 어디까지 할까? 근데 정청래 후보가 되기는 어렵다고 봤어요. 그러나 당의 어떤 시스템과 정신과 민주주의의 기본 규칙과 당원 주권주의라는 그 원리 이런 것들을 지켜내는 선까지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거를 보고 있었는데 저는 40%만 넘으면 성공이라고 봤거든요. 그거에. 근데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에서 비주류를 지금 살려놓은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거는 민주당 당원들 되게 훌륭하구나. 그렇죠. 예, 정청래 당대표의 도대체 청래파가 누가 있는지를 보면 5 손가락으로 좀 꼽을까 말까 한
그런 아니, 비주류인데. 이름이 정청래가 아니고 정홍래라도 정청래가 아니고 김청래, 박청래라도 뭐 얼굴에 점 하나 찍어서 누가 나왔도 그거는 그 사람을 찍는 당원들이 그만큼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물론 정청래 후보 의원이 뭐 그렇게 그 정도의 표를 충분히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말은 전혀 아니고요. 그 정도 네. 받을 자격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괴로운 상황 속에서 누구도 완전 만족할 수는 없고 누구도 완전 불만족할 필요도 없는 그런 결과로 이 집단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다는 게 굉장히 놀라웠어요. 저는 보면서. 아, 대단하다. 네. 그런 거고, 개인적으로는 사실 뭐, 어떻게 되건 뭐, 저는 민주당 당원도 아니고 하니까, 다만 이제, 민주당의 수준이 우리 정치와 국가정책 운영의 수준을 결정하는 시대에 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시민으로서 당연히 관심은 가지죠. 저 당이 잘 되기를 바라고, 대통령도 정책과 정치를 잘하기를 바라고, 이런 거는 있지만, 제 싸움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당권 선거가 제가 해야 될 싸움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보고 있었던 거죠. 네. 당원과 국민들이 보낸 경고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과 그의 대리인 김민석 당대표는 명픽 정치를 그만둘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표본이 되는 민주당 내 민주주의에 대한 이토록 확실한 경고음을 알아차리긴 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모른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고도 그런다면 사악한 것이겠죠. 류 이재명이 배제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친청, 친노, 어찌 불리든 자기 편이 아니라고 낙인 찍은 사람들을 하나둘씩 배제시키는 움직임들이 포착됩니다. 이지은 마포갑 위원장, 한민수 의원입니다. 앞으로 더 나올 겁니다. 반명으로 몰아붙이고 자리를 빼앗고 기회를 박탈해 그 자리를 아북군과 간신들에게 나눠줄 겁니다. 잘 봐요. 한민수 최고 같은 경우는 박영진 의원이 기다리고 있어요. 거기가 이제 국민통합부위원장이잖아요. 네. 거기가 묶여 있고, 그다음에 최민희 최고는 지금 최재성 전 의원이 특보단장으로 왔어요. 그다음에 친청계에 볼콕 논란했던 이지은 마포갑 위원장 자리에 노웅래 의원이 이번에 2심 무죄가 났어요. 그러네요. 이게 우연의 칠 수도 있어요. 네. 그러지만 경선 구도는 다 잡혀가고 있다. 근데 최소한 최고위원이라고 해서 경선 없이 그냥 공천을 보장받는다는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그림. 그 이성윤 최고위원도 전주지만 이게 전북도 거기 많아요. 자, 방금 얘기한 것처럼 친청계 3인방이라고 부르는 한민수, 그리고 최민희, 이성윤, 그리고 이제 이지은 위원장 이야기가 잠깐 나왔었는데요. 대우씨 뭐 이런 뭔 얘기예요 하실 수도 있겠는데, 일단 요거부터 보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올렸는데요. 노웅래 전 국회의원님이 1심에 이어 항소심 무죄 판결을 선고받으셨습니다. 8월 21일 적혀있죠. 노 전 의원님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대학 선배님이시자 몇 안 되는 정치적 조력자였으며 민주당으로서는 서울 마포갑 지역에서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후보였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을 공격하는 정치검찰은 검찰 수사를 받으며 거미줄에 걸린 나비 신세가 된 어떤 피의자의 믿기 어려운 진술 외에 제대로 된 증거라고는 뇌물받는 부스럭 소리밖에 없었음에도 구속영장까지 청구했습니다. 국회에서 다행히 구속영장 표결은 부결되어 구속은 면했지만 집요한 정치검찰의 먹이가 되어 부패, 부정부패 사범으로 몰려 기소가 되었습니다. 정치검찰을 등에 업은 윤석열 정권이 집권한 후 2014년에 치러진 총선은 나라와 국민의 운명이 달린 중차대한 선거였고, 민주당은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반드시 이겨야 하는 선거였기 때문에 민주당을 지휘하는 저는 눈물을 머금고 노 전 의원님을 공천을 배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했을지 어떻게 짐작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노웅래 의원님을 배제한 후에 마포갑 선거에는 신인을 투입할 수밖에 없었고, 마포갑 누구죠? 그렇죠. 바로 이지은 마포갑이죠. 노 선배님은 자신이 전체 생명을 박탈당한 그 선거를 돕겠다고 지원 유세까지 했다가 결국 패배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지만 검찰은 항소를 했습니다. 다시 항소심 판결로 무죄가 선고되었지만 노 선배님과 민주당 그리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당대표로서 전체 선거를 위해 정치검찰의 폐악질에 편승하여 읍참마속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저는 아픔과 회한 속에 그나마 무고함을 증명받고 벗어난 노 선배님께 축하 말씀과 뒤늦은 사죄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는 국가 권력의 악용으로 무고한 국민이 희생당하지 않는 나라를 꼭 만들겠습니다라고 이제 송영길 의원 거를 리트윗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노웅래라고 하는 의원님이 저는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내용을 살펴본 뭐예요? 어쩔 수 없었다. 노웅래 선배 의원에게 마포가 공천을 주고 싶었는데 사법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읍참마속하는 심정으로 공천을 배제하고 거기에다가 정치 신인을 내가 넣을 수밖에 없었다. 미안합니다라고 이제 글을 올린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거에 대한 해석을 두고 여러 가지 방금처럼 있었는데 제가 주목하는 점들은 무엇이냐? 사실은 이거는 이제 친정청래 팀처럼 보여지는 사람에 대한 한 부분이 아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제가 총선 때도 이상한 사람들이 다 붙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당정일치의 민주당, 승리하는 이기는 민주당, 정권을 재창출하는 민주당을 만들 당대표 후보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김민석 전 총리 옆에 왜 이 사람이 붙어있지? 막 그랬었잖아요. 참고로 박용진 의원은 한민수 의원 지역구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뭐라 그랬죠? 강북을 사람들이 강북 사람들 중에 이번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후보 응원팀 응원하러 온 사람들 살펴보면 이쪽 길 사람들이 꽤 있더라.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다. 왜? 제가 이제 저희 주역이고 저도 해봤다 보니까 아는 얼굴들이 있잖아요. 정치 쪽에서 이제 선거에 대한 관련된 사람들 아는 얼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원래 지난 지방선거 때도 좀 이슈가 있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제가 조금 많이 안 다뤘습니다만 부활을 획책하는구나라는 거를 전부터 느끼고 있었는데 이번 전당대회 보면서 그 윤곽이 확실하게 드러났죠. 그래서 부총리 자리 어떻게 얻었습니까?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이제는 이 사람들을 본인들 사람으로 충성서약을 받아갖고 쓰려는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참고로 국회에서도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전 국무총리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보이는 것처럼 몇 시간 전에 이제 올라온 건데 다음 분 소개해도 되겠습니다. 국회에서 박용진을 연호하는 모습을 다시 보게 될 줄이야. 오 마이 갓. 그럼 이런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우리도 신경 좀 쓰이실 것 같은데. 저보다는 한민수 후보가 더 여러 가지로 신경을 쓰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이리 되나 저리 되나 경선만 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국회의원 선거를 본다고 할 때 본인의 경쟁력을 이제 확인해 보신 적은 없을 거고 강북구에서 저는 26년간 강북구에서 경쟁력을 확인을 해봤기 때문에 저는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김민석 당대표 후보가 계속해서 연설 때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당대표도 경선, 최고위원도 경선 이렇게 하는 것이 당원 조건주의에 맞지 않겠냐 이런 얘기 하신 걸로 기억을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공통적으로 뭐가 나오죠? 경선만 붙여달라라고 계속해서 지금 요 근래 띄우고 있는 모습들이 저는 보여진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겸손에서 나왔었던 여기 겸손 뉴스공장에서 지난주에 20대 여론조사에서 18.8%가 빠졌어요. 근데 이거를 과연 보안수사권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가에서 좀 의문이 조금 생기는 부분이 있고요. 사실 그것만으로 볼 수는 없죠. 네, 그렇죠. 이제 사실 이제 갑자기 보안수사권 이야기를 하면서 2030 여성의 지지율이 떨어진 것이 보안수사권에 관련된 문제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검찰개혁이 아닌 경찰개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우리 박수빈 변호사님은 지난 총선 때 저랑 세게 한번 붙으신 적이 있으셨죠. 박용진 의원 쪽이랑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물론 제가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방송을 하진 않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어떻게 전체적으로 느꼈냐면 이들이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이 판으로 나오려고 하는구나라는 것들을 여러 가지를 좀 종합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누군가가 나와서 뭐 경선을 붙고 누군가 나와서 정치에 대한 출마에 대한 자유라든가 이런 자신들만의 목표를 세우고 나온다고 하는 것은 저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전반적인 상황이 어떤지를 살펴보면 본인들에게 충성을 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배제하기 위해서 판을 짜고 있는가를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그동안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지켜보면서 이 사람들은 진짜 더 이상 안 되겠다라고 해서 힘들게 전화하고 바꿔야 하면서 바꿔놨었던 그러한 세력들을 그것과 관계없이
본인들에게 도움받을 수 있다면 누구든 기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방법이 굉장히 재미있다고 저는 느껴지는데요. 지난번에 엊그저께 이제 시사타파 가지고 그 조작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재미있는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주간 경향인데요. 정청래 파김치 먹방이 대통령 파면을 암시한다? 원본 영상을 추적해보니 이게 제 쇼츠를 하나 가져올 걸 그랬네요. 정청래 대표가 파김치 먹는 먹방이 있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대통령 파면을 암시하는 거다 뭐 이런 쇼츠들을 돌리고 했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전한길 뉴스의 소리를 입혀가지고 전한길 TV를 보면서 대통령 파면을 기원하는 거 아니냐라는 쇼츠가 지난 전당대회 기간 전에 돌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상대방을 악마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과거 영상을 재편집하는데 전한길 TV를 이제 음성을 넣으면서 마치 정청래 대표가 정말 반면인 것처럼 이재명 정부가 망하길 바라는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2차적으로 가공, 조작했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저는 모든 방면들이 위험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전당대회에서 사퇴는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었던 그렇지만 마지막 판에 와서 사퇴를 하면서 본인들의 투표의 표를 김용 후보에게 밀어달라고 했던 국민들 앞에서 대놓고 거짓말을 했었던 김영호와 임미애가 또 민주당에서 상설 ETF 당직을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김영호 의원은요, 세계 한인민주회의 수석 부의장을 맡습니다. 그리고 임미애 의원은 정치제도개혁 추진당 공동단장에 인선을 했는데요. 김민석 대표는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김영호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 송영길 후보의 오른팔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고, 송영길 후보는 외교부 장관직을 위해서 뭐라고 했죠? 자신의 동료에도 칼을 꽂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면 그의 오른팔이라고 불리우는 김영호 의원은 그에 비슷한 것들이 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역시나 마상입니다. 세계 한인민주주의 수석 부의장입니다. 이재명, 똑똑하고 유능한 정치인입니다. 숱한 왜곡과 공격에도 우리가 이재명을 지지한 이유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당신을 지지해온 시민들의 경고를 직시해야 합니다. 당신을 위한 정치는 그만두고 결국 국민이 하는 정치로 돌아오시길 기다립니다.